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지금 이거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손을 멈췄다. 정부청사 3층 민원실. 3번 창구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너머로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명찰에는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훑더니 책상 아래로 서류를 천천히 당겼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가 문제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박소연은 서류를 뒤집어 2번째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엔 작고 빽빽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요양시설 입소 동해 및 재산관리 전권 위임장 거표지엔 분명 용산 재개발 보상금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던 진짜 서류는 달랐다. 내 집, 내 땅, 내 통장, 그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문서였다. 누가 이걸 준비한 거요? 위임일란에 며느리분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박소연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구 밖을 바라봤다. 복도 끝 자동 판매기 옆에서 며느리 선영이 핸드폰을 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나는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뭘 해야 하오? 박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 손에 쥐어줬다. 일단 오늘은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느리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다 하셨어요? 아니, 서류에 빠진 게 있대. 다음에 다시 오자. 며느리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밝게 웃으며 내 팔을 잡았다.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우리는 청사를 나섰다. 바깥은 쌀쌀했다. 하지만 내 등줄기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내 이름은 한동수, 올해 74. 30년을 시내버스 핸들을 잡고 살았고 정년 퇴직 후엔 용산시장 골목 안쪽에서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동순의 떡볶이 간판도 없고 테이블도 네 개뿐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제법 있는 가게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떡을 삶고 양념을 만든다. 허리는 아프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하다. 떡볶이, 국물 한 국자 떠서 맛을 보면 오늘 손님이 몇 명쯤 올지도 안다. 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고 며느리 선영은 보험 설계사다. 둘 다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명절엔 꼭 찾아온다. 선영은 늘 과일이며 건강식품을 사들고 와서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떡볶이나 볶고 있는 동안 아들은 멀쩡한 직장인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용산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다. 내가 살고 있는 낡은 연립주택도 철거 대상이었다. 보상금은 억 단위였다.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걸기 시작했다. 아버님,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저희한테 맡기세요. 요즘 건망증 있으시죠?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인감증명이랑
통장 사본 좀 보내주세요. 나는 처음엔 고마웠다. 복잡한 일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겠나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은행 직원이 말했다. 보호자분께서 신청하셨는데요. 담보는 고객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랍을 뒤졌다. 인감도장, 통장, 등본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도장 케이스에 먼지가 없었다. 누군가 최근에 만졌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엔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생겨 있었다.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병원에서 내 이름으로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나와 있었다, 아버님.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잖아요. 검사 한번 받으셔야 해요. 선영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작은 약봉지를 내 손에 쥐어줬다. 인지력 개선제래요, 드세요. 나는 그 약을 먹지 않았다. 대신 휴지에 싸서 화장실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식집 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떡을 삶고 어묵을 썰고 고추장 양념을 풀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 생각뿐이었다. 동수야, 문이 열리며 친구 오말순이 들어왔다. 30년 직이다. 우리는 같은 버스회사에서 일했고 같은 시기에 퇴직했고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얼굴을 본다. 떡볶이 하나 말수는 단골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냄비에 떡을 담으며 힐끗 그를 쳐다봤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다. 동수야, 떡볶이를 앞에 놓자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 며느리 요즘 뭐 하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말순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다. 손님은 없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난주에 주민센터 갔다 왔거든. 거기서 너희 며느리 봤어. 창구에서 뭔가 서류 내고 있던데 옆에 있던 직원이 나한테 살짝 귀띔을 해주더라고. 뭐라고? 성년후견인 신청서래. 너 명의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성년후견인.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게 뭔데? 치매나 정신질환 있는 사람 대신해서 재산 관리해주는 거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며느리가 내 통장이고 집이고 다 관리할 수 있어. 나는 말을 잃었다. 말수는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넣더니 씹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동수야, 작년에 우리 동네 김씨 할아버지 있잖아. 재개발 보상금 받기 직전에 갑자기 요양원 갔어. 아들이 모셔갔다고 하던데 그 집 지금 아들 명의야. 할아버지는 면회도 못 봤는데 설마가 아니야. 요즘 이런 일 많아. 늙은이들 재산 노리고 치매 진단받게 만들고 후견인 되고 그 다음엔 요양원 보내고 그럼 끝이야. 집도 땅도 다 자식 거지.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말수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동수야, 내가 지난달에 은행 갔을 때 통장
비밀번호 바뀌어 있었다며. 그것도 내가 바꾼 거 아니라고 했잖아. 맞았다. 나는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다. 은행에서 본인 확인 끝에 다시 설정해 줬지만 누가 바꿨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 기록. 너 거기 가본 적 없다며? 없어. 한 번도. 그럼 누가 내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겠냐? 서류상으로만 말수는 떡볶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마셨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수야, 조심해. 내 며느리 뭔가 준비하고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나를 지우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순이 돌아간 뒤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박소연이 준 전화번호였다. 나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렸다. 3번, 4번,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희입니다. 약속 장소는 시청역 근처 허름한 건물 4층이었다. 간판도 없는 사무실 문을 열자 서류 냄새와 오래된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한동수 어르신이시죠?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여자가 일어났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짧은 머리, 검은색 정장, 날카로운 눈빛. 변호사 정수아입니다. 앉으세요. 나는 낡은 소파에 앉았다. 정수아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박소연 씨가 연락 왔어요. 어르신, 상황 대략 들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오?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는 지역, 집값이 오른 동네, 은퇴금이나 연금이 많은 어르신들 표적이 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족한테요. 정수아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내 앞에 펼쳤다. 작년 한 해 동안 성년후견인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0% 늘었어요. 그중 70%가 재산관리 목적이고요. 문제는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오? 간단해요. 정신과 진료 기록 위조, 치매 진단서 매매, 의사 매수, 그리고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에요. 법원에서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어르신은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됩니다. 집도 팔 수 없고 통장도 못 만지고 심지어 어디 사는지도 본인이 결정 못해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수아는 계속 말했다. 어르신 경우엔 더 심각해요. 며느리분이 이미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신과 기록, 은행 대출 시도, 그리고 오늘 위임장까지. 다음 단계는 뻔해요. 후견인 신청하고 법원 허가 나오면 요양원 보내는 거죠. 내가 저항하면 의미 없어요. 이미 서류상으론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어르신이 아무리 정신 멀쩡하다고 해도 법원은 서류를 믿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정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르신, 싸우실 건가요? 싸운다는 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위조된 진료 기록 취소, 성년후견인 신청 무효화, 그리고 필요하면 형사고소까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가족이니까요. 언론에도 나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감당해야 해요.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 떡볶이 국물에 데어서 굳은 살이 박힌 손. 내가 지금까지 뭐 하나 거창하게 산 건 없소. 그냥 버스 몰고 떡이나 볶으면서 살았소. 근데 목이 메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 집 내 땅을 제 맘대로 가져가려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다. 저희는 이런 사건만 전담하는 팀이에요.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언론인 어르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웁니다. 나는 화면 속 사람들을 봤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나보다 훨씬 어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오? 정수아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먼저 위임장 작성하세요. 저희한테요. 그럼 며느리분이 제출한 모든 서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증거 수집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도장, 통장, 약, 모든 걸 확보해야 해요. 며느리가 알면 알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정수아는 단호했다. 하지만 어르신, 선택하셔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사라지는 겁니다. 서류 속에서, 요양원 침대 위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나는 펜을 집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나는 서명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떡을 삶고 어묵을 썰고 양념을 풀었다. 하지만 손끝마다 긴장이 배어 있었다. 오후 2시쯤 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내 아들 아버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왔냐?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시청역 쪽. 거기서 뭐 하셨는데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다. 변호사 만났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변호사요? 왜요? 내 와이프가 내 이름으로 위임장 만들었더구나. 내가 모르게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위해서 한 거예요. 날 위해서 내 집 내 통장 다 가져가려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약도 안 드시고 약속도 까먹으시고 저희가 관리 안 해드리면 나중에 큰일 나요. 내가 언제 약속을 까먹었냐? 목소리가 커졌다.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설날에 약속했잖아요. 우리 집 오시기로. 근데 혼자 집에 계셨잖아요. 나는 안 간다고 했다. 내가 안 들었을 뿐이지. 또 그러시네 아버지. 이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사에서 진짜 힘듭니다.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선영이는 일 그만뒀고 이번 재개발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숨통이 트여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냐?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아버지를 지키려는 거예요. 거짓말 마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 지금 내 아버지 죽이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만들고 있어. 정신과 기록 위조하고 후견인 신청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준비하고. 이게 아들이 할 짓이냐,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제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버려도 된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이 미안함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제발 변호사 같은 거 만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냐? 나 멀쩡하다, 지금은요. 근데 나중엔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버지. 나중에 정말로 치매 오시면 그때 가셔도 늦어요.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나아요. 난 안 간다, 아버지. 나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는 등을 돌렸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집 안을 확인했다. 인감도장, 통장, 등본, 그리고 선영이 가져다 준 약봉지. 모두 비닐봉지에 담아 말순집에 맡겼다. 동수야, 진짜 괜찮겠냐? 말순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돌아오니 문자가 와 있었다. 선영이었다. 아버님, 내일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꼭 오세요. 안 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용산시장의 불빛이 깜박였다. 저 불빛들처럼 나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정수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병원 가래요. 가지 마세요. 가야 할 것 같소. 증거가 필요하지 않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녹음기 챙겨드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목소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말할 것이다. 나는 여기 있다고.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시계, 초침 소리. 선영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아버님, 오늘은 간단한 검사만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정수아 변호사가 어제 건네준 것이었다. 한동수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나는 일어섰다. 선영이 따라 일어서려 하자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저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환자분이 고령이셔서 진료실 안에는 환자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명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박준혁은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보호자분께서 예약하셨던데요.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아무 증상 없습니다. 네. 며느리가 보낸 겁니다. 제가 치매라고 하더군요. 박준혁은 서류를 다시 봤다. 거기엔 경도인지장애 의심, 재검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전에 저희 병원 오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료 기록이. 박준혁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이상하네요. 작년 10월에 진료 기록이 있는데 담당 의사가 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작년 10월에 안식년으로 해외에 있었거든요.
나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그럼 이 기록은 가짜란 말입니까? 박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혹시 보호자분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재산입니다. 며느리가 제 집과 통장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박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가족이 환자를 데려오는데 정작 환자는 멀쩡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재산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럼 선생님이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의료기록 위조예요. 제 명의를 도용한 거니까. 저도 피해자고요. 박준혁은 서류를 출력하며 말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제가 소견서 써드릴게요. 어르신은 인지 기능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뇨,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이런 일 겪는 분들, 나중에 가족한테 강제로 입원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진료실을 나왔다. 대기실에서 선영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아무 이상 없대네. 그럴 리가요. 다시 검사해야. 선영아.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너 지금까지 한 일 다 알고 있다. 진료 기록 위조, 성년 후견인 신청, 위임장, 전부 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님, 그게 변호사 선임했다. 그리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 내가 지금 그만두면 조용히 넘어가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면.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법정에서 보자.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아마 민수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다. 바깥은 맑았다.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다. 저녁 분식집에 정수아 변호사가 찾아왔다. 녹음 잘 됐어요? 네, 의사 선생님도 증언하겠답니다.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펼쳤다. 좋아요. 이제 반격 시작합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했어요. 기자회견이요? 네, 어르신 사건을 공론화할 겁니다. 이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죠.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수백 명이에요. 정수아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거기엔 여러 사람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다. 이분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어요. 가족한테 재산 빼앗기고, 요양원 강제 입소되고, 심지어 연락도 끊긴 분들이요. 어르신이 먼저 목소리를 내주시면 이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나는 화면 속 얼굴들을 봤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정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당신은 아직 살아 있어요. 목소리도 있고, 의지도 있고, 무엇보다 정의가 당신 편이에요. 이제 세상에 말하세요. 나는 여기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악몽이 아닌 희망을 꿈꾸며